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수십 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표 2장이 가부 논란을 낳아 개표가 지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표결에 앞서 미래 대장동 개발은 당군일의 최대 손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해 불복 소송을 이어간 건 학폭 가해자의 전형적 행태인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근절 대책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 강원도는 40년 수건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역사에 붙인 스티커가 청소 노동자 고충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전쟁은 유럽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코레일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제가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의 첫 해임이 이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찬성 139대 반대 138.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렇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부결이라는 단순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표결에 담긴 정치적 의미입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기권, 무효표까지 모두 사실상의 반란표라고 보면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부결 자체를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어쩌면 최악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9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현장을 지켜본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과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결 정족수인 149표에 단 10표가 부족했고 무효표와 기권표도 총 20표나 됐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도 부결표보다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비교하면 투표에 참석한 의원이 26명이나 많았는데도 반대표는 23표 줄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이 대표는 영장 청구의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번에는 표결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표를 던지는 의원이 전체 300석의 과반인 150석은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공천권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상은 크게 달랐습니다. 적어도 19표, 많게는 40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윤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3명의 국무위원을 포함해 투표에 나설 수 있는 114명 전원을 소집했고
물리적으로 참석하기가 불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석의 정의당도 당론으로 가결을 정해놓고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서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표 139표 중 최대 19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을 포함한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가 됩니다. 여기에 기권 9표와 무효 11표의 정치적 이탈표까지 합치면 최대 39표가 이재명 지도부의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친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탈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찬성한 사람들은 당을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과 함께 지도부 강경 노선에 대한 불신임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상한 글자를 적어놓은 기표용지 2장 때문에 개표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찬성이면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라고 써야 하고 반대 입장이면 이렇게 부라고 써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를 애매모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한글을 몰라서 이렇게 쓴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으려 한 걸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표위원들이 집계를 멈추고 투표함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댓글을 올려봐. 우리가 판단하게. 식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2장 나오면서 개표가 중단된 겁니다. 가 또는 부를 써야 할 곳에 우나 부로 보이는 글자가 휘갈겨 적혀 있고 나머지 한 장에 적힌 글씨는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당은 글자를 똑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부자가 맞다고 맞서면서 1시간 반이나 집계가 지체됐습니다. 여기엔 가, 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를 갈겨 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그거를 부로 봐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결국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한 표는 부로, 나머지 한 표는 무효로 정리했지만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반발도 나왔습니다. 재형국회 이후 무기명 투표를 할 땐 종이에 직접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를 쓰도록 해왔는데 점을 찍거나 다른 글씨를 쓰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국회의원이 기표 방법도 숙지하지 못한 건 자격 미달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죠.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일의 최대 손해로 그리고 성남FC 사건은 후불제 뇌물로 규정하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라며 다른 범죄 혐의자와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 서기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과 바로 이어진 이 대표의 반박 연설은 김태훈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4,895억 원의 손해를 본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되려 이익을 챙겼다고 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한 장관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10만 원에 팔아 이득을 남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장 측이 성남FC 광고를 해달라며 먼저 접근했고 기업 측은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후원금을 입금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는데 이 대표는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한 장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만큼 모든 국민처럼 판사 앞에 서게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 또 많아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오늘 표결 결과도 앞으로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검찰 분위기는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영장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와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에 적시한 이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아직 규명이 안 된 대장동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 등은 보강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검찰이 별도로 진행해온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정자동 특혜 의혹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표결에서 야당 이탈표가 많았던 만큼 검찰 내부에선 주요 피해자나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긴 했을 테지만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걸 예상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장 이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 취재하는 정민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39표까지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건 좀 충격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많아야 10표 정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선표가 최대 19표나 나왔죠. 무효표와 기권표도 합치면 20표나 됩니다. 당내 비명계는 최대 30명 정도로 보이는데 최대 39명이나 이탈했으니까 지도부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표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탈표가 많았던 건 그동안 이 대표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왔었죠.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표결에 앞서 15분 동안이나 구속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특이한 건 이 한 장관이 발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했다는 겁니다. 예. 이 다른 때와는 달리 야유나 비방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설명에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당 자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무효표나 기권표로 소극적 반발을 한 의원들이 20명이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짐작하자면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자면 이분들 대부분은 소위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었던 이런 의원들로 보이는데 표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반응은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저희가 여러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예.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반 이재명 정서가 이 경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던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 마음이 반 이재명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지난주에 서른 의원, 이제 비명계로 분류가 되죠.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대표직에서 사퇴해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잖아요. 앞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비명계에서는 사퇴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한 비명계 의원은 사퇴할 사람이면 대선에 지고도 총선에 나가고 또 당대표까지 됐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를 힘으로 몰아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 어쨌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를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죠. 네, 하지만 그 변수는 있습니다. 이 검찰의 향후 움직임입니다. 아직 백현동 사건이나 그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수사가 남아있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엔 사퇴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 더 나가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뭐 사퇴를 해라. 네,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6월로 예정된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이 결집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대표의 대여 투쟁 목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다음 주부터 장애 투쟁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명분이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중요한 시점마다 늘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판단을 하시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부실검증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특히 검찰 출신 인사라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실의 기류와 움직임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연세대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동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현장에서도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법무부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소송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공직자로 안 나서는 게 옳은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질문지 보강을 비롯한 개선책을 검토 중입니다. 후보자가 거짓말을 못하게 질문을 더 세분화하고 애매한 답변엔 추가 검증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검증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은 학폭 논란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검찰 출신 인사라인이 검찰 출신을 검증하며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면 어떤 흠결이 있든 말든 만사 오케이입니까?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사실상의 임명 철회로 더 큰 논란의 확산은 막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인 걸 두고 전형적인 가해자 면피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동급생을 괴롭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건 2018년 3월. 강원도 학폭위의 재심을 거쳐 석 달 뒤 강제 전학이 확정됐는데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했지만 학폭위 강제 전학 처분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피해 학생은 정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며 2차 피해에 노출됐고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를 놓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을 계속해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안 남도록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법률 다툼을 하는 동안에는 조치가 사실은 유보가 되다 보니까 가해 학생 경우에는 경감하기 위해서 소송을. 정 씨가 이후 정 씨 모집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 등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학생들인데 한 분은 명문대 진학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정신과 입원을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측은 정모 씨의 강제 전학 처분이 입시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정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선 말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 이번 인사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해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 문제라서 잘 몰랐다는 건데 이 해명은 또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네, 먼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자를 3배에서 5배수 정도로 압축해서 추천하면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때 후보자에게 사전 질문서 답변을 받는데요. 예. 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경찰도 세평을 수집합니다.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초기 단계인 그 사전 질문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녀 관련 항목은 없습니까? 네, 사전 질문서 항목을 보면 이 본인이나 가족이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정순신 변호사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아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는데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교차 검증이라든가 적어도 허위나 은폐 이런 걸 했을 때는 상당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했나 의심이 들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거짓말하면 가족 검증은 못한다는 겁니까? 네, 검증하는 쪽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 본인이 아닌 가족 검증은 한계가 있다입니다. 이 과거 정부들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보통 인사검증을 취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있는지를 조회해 보는 겁니다. 예. 이 아들 소송 판결문에는 법정 대리인인 이 정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이름만 넣어봐도 아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건 역시 몰랐다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익명으로 보도해서 알기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익명이긴 하지만 당시 보도에선 이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논란이 보도된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이었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였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의 직속 상사였던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예,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검찰 출신의 인사 라인이 눈 감아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 추천과 1, 2차 검증 모두 이 검찰 출신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조차도 검토하지 않았거나 무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집행자의 의지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죠. 예, 정말 몰랐다면 단순히 무능한 것으로 그치겠지만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이게 더 큰 문제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산이죠. 이 강원도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40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 이 환경부가 케이블카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의 조건을 내걸어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강원 주민은 반겼습니다. 그럼 어느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건지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 산 능선을 따라 해발 1430m, 설악산 끝천까지 3.3km 구간이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간입니다. 설악산 정상까지 15분 만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계획에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상류 정류장 위치를 0.2km 아래쪽으로 옮기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는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완이 조건입니다. 헬기 운행을 좀 대폭 축소를 시켜서 이제 저소음으로 공사를 시행을 해서 동물상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는. 환경부 허가에 따라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는 4월 정부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하면 2026년까지는 오색 케이블카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1982년 처음 추진된 오색 케이블카는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한때 백지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1,200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지닌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4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허용 결정에도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반기는 쪽에서는 산을 등반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산객이 줄어서 오히려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인데요.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사는 멸종 위기종 사냥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전국 명산의 케이블카 설치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머리에 뿔이 난 흑갈색 동물이 언덕을 순식간에 뛰어오릅니다. 멸종위기종 1급 사냥입니다. 오랜 보호 노력으로 1000마리까지 수가 늘었지만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부근에 집중 서식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지난주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사냥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희귀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반면 찬성 측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산로로 사람이 댕기다 보니까 케이블카 타고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지 않냐. 설악산에 이어 전국의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들어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속리산에는 충북 보은군이, 지리산에는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이 각각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2년 전인 2021년 닷새의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죠. 유 씨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동안 100차례 이상 투약한 건데요. 경찰은 상습 투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배우 유아인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73차례 4,40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맞은 겁니다. 한 번에 평균 60ml 투약한 셈인데 수면 내시경 때 5에서 12ml 투약하는 것과 비교해 5배에서 1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마취 시간을 연장하려고 용량을 늘렸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중독이 되면 30도 효과가 안 나. 그러면 또 50을 줘야 돼. 중독이 되면서 용량이 늘어나야 같은 효과를 내.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2021년과 비슷한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이 파악한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2년 새 100차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국가수 정밀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프로포폴 상습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장애인 단체 전장현이 일부 지하철역 바닥과 벽 등에 불법 스티커 수백 장을 붙였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문제는 이 스티커가 승객을 미끄러지게 하는 등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직원이 연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근로자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승강장 벽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잘 떨어지지 않아 약품까지 뿌리고 긁어냅니다. 전장현이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며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UM을 경고 표지라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적은 다음에 튀지 않게. 작년 5월부터 전장현 측이 삼각지역에 붙인 선전물은 24m에 이르는 승강장 벽을 뒤덮었고 제거에도 자국이 남았습니다. 6개 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삼각지역장은 13일 스티커 수백 장을 무단으로 붙인 전장현 관계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스티커가 비닐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의미로. 서울교통공사도 스티커 제거에 하루 350만 원 비용이 투입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전장현 측은 스티커 제거는 자신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고래고기를 명태나 어묵으로 위장해서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래고기 음식점입니다. 냉동고 등 주방 곳곳에서 포장된 고래고기가 발견됩니다.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썰어놓은 거네요. 알고 보니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밍크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였습니다. 50대의 시등 4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고래고기 4.6톤, 시가 5억 원어치를 일본에서 밀수입했습니다. 한 번에 10에서 20kg씩 나눠 포장한 뒤 모두 366차례에 걸쳐 국제특급 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담은 상자를 이렇게 어묵이나 명태 등의 수산물로 위장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고래고기는 최대 3배 넘게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 11명의 명의로 나눠 고래고기를 국내에 운송했고 심지어 구매 대금을 보낼 땐 자녀 이름까지 이용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역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아가지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나눠서 세관은 A씨를 밀수입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식당업주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에서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 후보는 판타지 소설일 뿐이라면서 해당 연예인에 사과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장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장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장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맞대응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장해찬 후보의 19금 웹소설 논란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제기했습니다. 장 후보가 지난 2015년에 묘제라는 필명으로 쓴 웹소설엔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여성 연예인을 성관계로 치료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연예인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지원하는 이기인 후보가 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선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후보라든지 보수 논객이라든지 하는 이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장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과거 성비위 의혹을 끄집어내 판타지 소설을 정쟁에 이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본에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연예인을 연상하게 한 데 대해 팬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요즘 정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물가 잡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통신비와 공공요금 등을 저격해서 은행과 통신사 등이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죠. 이 개입이 다른 업종으로 이어진다면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가격을 올리겠다던 이 주류업계가 가격 동결로 급선회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소주와 맥주값 인상이 예고됐던 주류업계. 시민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바. 이어 정부가 주류값 실태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하이트 진로와 오비 맥주는 결국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물가를 겨냥했고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앞다퉈 금융과 항공, 통신까지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이 과점 체제로 돈을 벌지만 소비자 어려움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초기엔 시장 자유를 강조했지만 침체 속 고물가 그림자가 짙어지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MB식 물가 잡기는 기업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고 통제가 끝난 후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전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시점이 되면 지금의 못 올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에 나선 상황이라 정부로서 물가를 잡을 뾰족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편의점은 가깝고 편리하지만 다소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이런 인식을 바꾼 대표적 품목이 편의점표 도시락입니다. 편의점의 전략 이뿐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처럼 초특가 세일 상품도 대거 내놓으면서 소비자 잡기의 안간힘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내놓은 도시락입니다. 6개 반찬이 들어간 도시락을 3,000원대에 판매합니다. 비슷한 구성의 도시락과 견주어 30% 정도 저렴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모레부터 삼겹살 500g을 8,900원에 판매합니다. 시중가보다 25%가량 쌉니다. 편의점들은 코로나 시절 촘촘한 점포망과 배달 서비스를 앞세워 특수를 누렸지만 거리두기가 풀리고 물가가 폭등하며 손님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경쟁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특가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체 브랜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선 자체 브랜드 콩나물 두부가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요즘에는 밥 먹는 것도 좀 많이 비싸져서 편의점에서 대충 많이 때우시는데 끼니를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음식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점포 특성을 고려해 점주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도 합니다. 커피 수요가 높은 오피스 상권의 경우 즉석 원두커피 10잔 구매 시 교환권 1장을 증정하는 식입니다. 점포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아침 시간엔 샌드위치와 커피를 할인해주는 시간대별 할인을 도입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게 중국에서 쌍방울 속옷을 팔아서 500만 달러를 마련하면 어떠냐고 물었다는 거죠. 물론 이 500만 달러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자금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8년 11월 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해보라며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소는 김 전 회장이 자주 가던 강남의 한 횟집. 김성태 회장님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간혹 들리셨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쌍방울 속옷을 팔아 5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고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석했던 안 회장도 최근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보다 한 달 전쯤 북한을 방문해 스마트팜 사업에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한 달 뒤 북한 김성애 등을 만나고 나서 이해했다며 이후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 사업 자금 대납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계속 나오지만 이 전 부지사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나희성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유는 관리 부실로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해임되는 사례가 됩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열차 바퀴가 손상돼 탈선한 KTX. 스파크 튀기면서 막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웠어. 그냥 덜커덩거렸어요. 지난해 7월엔 SRT 열차가 대전에서 궤도를 벗어났고 11월엔 코레일 직원 사망과 열차 탈선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모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부임한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고로 감수세였던 철도 사고는 나 사장이 재임한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레일을 특별감사한 국토부는 기관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정부에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정부는 오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사장도 나름대로 소명 기회를 얻었고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듣고 위원들이 결정하신 거라고. 국토부 장관이 제청한 해임안이 이번 주 중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첫 해임 사례가 됩니다. 다만 나 사장이 결과에 불복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사장이 소송에 나설 경우 코레일 경영을 두고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현지에 간 저희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유럽으로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한나 말야르 국방부 차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많은 무기와 탄약이 쓰인 적이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Які будували західне суспільство, цінності поваги до людської гідності, до прав людини, до миру, до суверенних кордонів держав, Росія всі ці цінності руйнує. 러시아에 맞서 서방 진영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 전체로 전쟁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Тому ми розраховуємо на підтримку для того, щоб не допустити і прос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в Євросоюз. 특히 전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방의 확전 우려를 불식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не нападала на інші країни у нас, тому ми можемо запевнити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у тому, що ми використаємо зброю виключно для захисту своєї території. 말야르 차관은 1억 달러가 넘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우리에게도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І на Сході зараз триває наступ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І, безумовно, в цих умовах ми потребуємо зброї. Так, нам потрібна допомога у виді зброї. 말야르 차관은 우크라이나에게 지난 1년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해였다면 이제부터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2023이 개막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은 물론이고 컴퓨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공개됐는데요. 최근 접는 폰이 대세였다면 이제 돌돌 많은 폰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돌돌 말려있던 노트북 디스플레이 패널이 위로 펼쳐지자
13인치였던 화면이 15인치로 커집니다. 중국 레노버가 공개한 롤러블 노트북입니다. And so more content to review, to edit, to really customize to your desire.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늘어나는 롤러블 폰은 모토로라가 올해 상반기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두 세계 최대 통신 모바일 기술 전시회 MWC에서 공개된 신기술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행사에 200여 개 국가에서 2,000개 기업, 8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 130여 곳도 AI와 최첨단 통신을 앞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전면에 내세웠고 SK텔레콤은 5G 통신이 결합된 UAM, 도심 항공교통이 바꿀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Pues súper bien. La verdad es que es una experiencia súper realista y muy futurista. 글로벌 IT 기업들은 최근 화두가 된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술을 놓고 각축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AI를 세상과 연결함과 동시에 또 그러한 AI가 어떤 한 기업에 독식되거나 그런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고르게 만날 수 있는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라는 주제로 개막한 2023 MWC. 나흘간 모바일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인상파의 아버지 마네의 이 두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이 관람객을 빤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선에 붙잡히면 뒤숭숭하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This fantastic faun was ever watched by Dr. T.J. Eckelberg like the eyes of God. 안과 의사의 광고판이 위선과 타락으로 점철된 상류층을 내려다봅니다. 마음을 꿰뚫어 추한 비밀을 들여다보죠. 눈의 중심 까만 동공은 8mm까지 커졌다가 2mm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쁨과 놀라움에 팽창하고 따분함과 우울함에 수축해서 흰 자위를 크게 드러냅니다. 그렇듯 남을 혐오하거나 업신여겨 흘겨보는 눈을 백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공이 커지는 청아는 아끼고 좋아하는 시선을 가리킵니다. 애정이 듬뿍 담겨 그윽한 눈길이죠.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어떤 사람을 그저 청안으로만 바라보면 사람됨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인사사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자녀 문제여서 검증이 미흡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부터가 황당합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놓고 검증질문서에 가족 관련 소송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라고 답해 무사 통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도 다 알려진 일입니다. 검증이 어려운 은밀한 사생활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검찰 내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할 일 다 했다는 듯 뒷짐진 대통령실의 반응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법무부도 1차로 형식적, 기계적 검증을 할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 아래서 일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인사검증 라인이 죄다 검찰 출신 일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만 명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사령탑에 검찰 출신을 임명했을 때 말들이 많더니 이런 사달이 난 게 그저 우연한 일일까요? 정 변호사가 아들 징계에 맞서 진술서를 대신 써주고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했던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다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일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성경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 고르는 눈을 매섭게 뜨지 않으면 참사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내 눈 속에 들보였습니다.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내일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추위가 주춤하면서 먼지가 말썽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3일절인 수요일에는 오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